자, 이제 3교시입니다. 513쪽 하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들어왔습니다. 역시 제목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되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대해서만 누구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겠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주택 임대차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싶어서 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쩌면 첫 번째부터가 출발을 합니다. 하단 적용 범위 하여,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가가 무엇일까요 하면 우리 수험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영업하는 장소 또는 장사하는 곳, 뭐 또 영리를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상가가 아니고 반드시 이 법에서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줄 딱 꺼놓고,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면 뭐 분식점 이런 거 조그만한 거 있겠죠. 뭐 포장도 있고 떡볶이도 팔고 하죠. 자, 이런 곳 장사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 안 했을걸요. 그런 상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라 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부터 정리하셨다면 넘어가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별표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환산보증금에 동그라미 놓고, 자,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 주겠다라는 보증금의 기준이 없었죠. 주거용 건물에 한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5억에 10억의 전세 보증금이 살고 있더라도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택임대차는 만약에 5억이나 10억의 전세를 살면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죠. 서울에서는 1억 천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보증금이 넘어서 보호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는 살림만 살리면 보호해 준다.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상가는 보증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 한다? 환산보증금이라 부르고,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 상단의 표 보시면 2019년 4월 2일 하단의 표 보고 있습니까? 2019년 4월 2일 밑에다가 현재 적어놓고, 서울에서는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해주겠다.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9억 이하. 과밀권역은 얼마라고요? 과밀권역 6억 9천, 6.9억이죠. 6.9억 이하. 광역시 5억 4천, 5.4억.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 3억 7천입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만 보호를 해주니까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그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얼마? 9억 1 할 때만 보호받으니까 과밀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인데 이 숫자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또 계속 바뀌는 법이잖아, 그죠? 서울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겠다.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 지금,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9억 이하일 때, 과밀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크게 강조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초과하더라도. 그래서 교재 거기 내려오면 오른쪽 515페이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1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 1번의 별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박스 밑에 2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상가는 이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초과하면 인정해 주는 것, 안 해주는 것 구분되어 있으니까 문제 내기도 너무나 좋고, 특히 상단에 있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보증금 이하일 때만 보호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를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 그럼 초과해도 인정되니까 이것은 모든 상가에 적용한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상가에 적용하는 것 6가지로 표시하는데 5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대항력 밑줄 긋습니다. 2번 갱신요구권 밑줄 긋습니다. 쭉 내려가면 4번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줄 긋고, 5번 3개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
마지막 6번째 표준계약서는 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는 9억 이하 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 초과해줘도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든 상가에 다 되잖아요. 보증금 20억이든 30억이든 다 보호된다.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대항력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요구권. 세 번째 권리금의 보호. 네 번째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제하는 것. 5번 표준계약서 해서 5가지 객관식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5가지는 시험 때까지 꾸준히 익히셔야 됩니다.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 즉 이 범위를 넘더라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하는 것, 표준계약서는 모든 상가에 적용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첫 번째가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볍습니다. 교재 516페이지 초과하면 해당되는 거 연습 있죠. 1, 2, 3, 4, 5, 6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환산보증금 초과에 대해서 상단에 1번만 보시면 51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가 뭐지요? 대항력은 어떤 상가라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O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내려가면 4번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호를 해주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4번에 일시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주택의 일시사용은 뭐라 그랬죠?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이었다면 상가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들으셨죠?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사장이 미쳤어요, 포롱감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 나머지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하고 6번 똑같죠?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넘어가서 517페이지 대항력 돌았습니다. 얼마나 강조 많이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이것이 대항력이라고 전했다면 상가도 똑같습니다. 517페이지 제일 상단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인도받고 즉 입주하고 이 말이죠. 바로 밑에 줄에 줄여놓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사업자 등록이 여기 전입신고하고 같은 개념이죠. 신청한 때 역시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똑같습니다. 그때 표준말이 나온다 그랬죠.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하면 양수인이 눈에 쫙 보여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매수인, 상속인, 수정자 어쨌든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죠?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럴 대항력. 자, 내려가면 4번 우선변제권 똑같이 갑니다. 우선변제권은 뭐라고요?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한다. 그죠? 확정일자 했고 아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다 그랬죠. 상가도 마찬가지. 1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기본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밑줄 이번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밑줄 긋습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똑같습니다. 주택과. 그래서 상가의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는다? 관할 세무서. 차이 나는 거 그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의 성계 들어옵니다. 518페이지 아까도 했죠. 이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의 성계다 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낮춰지게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성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금융기관이 상단에 은행, 중소기업 나오는데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마을금고 적어놓고 X, 신협 X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면
확정일자 보유에 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다 그랬죠? 상가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받고 오른쪽에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큰 문제도 아니고. 넘어가서 520페이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돌았습니까?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 주택하고 비교해서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는데 이 단에서는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최우선은 2분의 1의 범위 내, 2분의 1이라는 게 그림 기억나십니까?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주고 또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서울에서는 1억 1000일대 3700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상가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밑에 표를 보시면 상가에 대한 소액 임차인 해놓고 제일 밑에 2014년 1월 1일부터 라는 표가 보이시죠? 그 역시 밑에다가 현재 적어놓고 2014년 1월 1일이면 대충 한 5년 넘었죠. 지금 6년 차쯤 들었죠. 그죠?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6년이나 전에 됐던 걸 이걸 굳이 시험에 물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6년이나 지났으니까 거기 서울 정도만 그냥 봤으니까 줄이나 하나 꺼놓고 갑시다. 서울은 얼마라고요? 6,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200까지는 최우선 해준다. 거기 상가에도 최우선은 있다. 그 정도만. 주택은요? 1억 1000일 때 3,700이었으면 상가는 6,500 이하일 때 서울에서는 2,200까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대체적으로 30% 정도를 최우선 해줍니다. 제일 밑에 주의 별표죠. 역시 소액 임차인의 판단 여부는 환산규포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금액으로서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소액 보증금의 판단 기준이다. 아까 환산 보증금 이야기 드렸고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상단에 가면 5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거기만 다시 동그라미 해놓고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습니다. 최우선 변제 2분의 1의 범위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상가는 3분의 1의 범위였어요. 2분의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드디어 내려가면 기간의 보장입니다. 아까 주택임대차 몇 년이라고요? 2년을 보장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7번에 동그라미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본다? 1년으로 봅니다. 상가는 1년. 또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주택은 얼마? 2년이었다. 그죠? 비교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2번 계약 갱신 요구권 왕별입니다. 무조건 출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갱신 요구권은 자 상가에만 있는 갱신 요구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이렇게 그림을 할까요? 자, 이게 상가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주인이 갑, 임차인이 을입니다. 자, 임차인이 을이고 상가를 얻어서 호프집을 합니다. 호프집은 상가죠. 여러분이 이렇게 호프집을 하려면 권리금이나 시설비도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 아시죠? 자, 권리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보겠다? 1년으로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1년 반에 계약이 끝났으니까 상가 임차인 보고 나가시오. 그러면 권리금, 시설비 이런 데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가는 1년으로 하되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를 갱신 요구권. 그런데 자,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의 범위 내에서 나는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이 됩니다. 딱 들어보니까 상가는 영업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데 큰 취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었습니다. 원래는 갱신요구권이 5년이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시험에 나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이지 최초 임대차를 제외해버리면 11년 되는 수가 생기겠죠.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 밑에 2번, 1번입니다. 521페이지. 임대인은 건물 주인이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에 줄 긋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 넘어가서 바로 밑에 줄 하고 갑시다. 522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그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가 얼마?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의 밑줄. 자,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자, 4번 환산보증금 이내, 아까 서울에서는 9억 이하였죠. 9억 이하일 때는 이 법이 적용되니까 100분의 5 줄딱 건수입니다. 5%만 정해갈 수 있다. 법 적용 대상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의 갱신의 경우에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왼쪽에다 적습니다. 5%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입니다. 자, 서울은 9억 이하일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는데 9억을 넘더라도 적용해 주는 것. 두 번째 보면 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 주는데 그러면 한 푼도 안 올리고 10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갱신 요구권의 범위에서는 얼마? 5%만 정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섰다.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의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그때는 5%를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세 공과금의 정감 등 주변 상가를 보고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5%만 적용하되 초과하면 관계 없습니다. 5%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위에 표가 올라갔는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521페이지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리얼해서 8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앞글자를 따서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이거를 막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의 동그라미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답니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자가 석 달 월세는 밀려놓고 나 10년 동안 있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3기의 차임. 상식 아닙니까? 2번 임차인이 거짓의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답니다. 예를 들면 임차할 때 문방구용으로 쓰겠소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임차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 3번 마찬가지 서로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면 10년을 요구 안 할 수도 있겠죠.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의 거절 사유. 넘어가서 522페이지 똑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들어왔고 아까 기억나십니까? 주택임대차 비교하시면 자, 임대는 끝나기 6월부터 1월,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러면 말없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란다. 그죠? 상가는 이제 1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차임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방금 하겠죠? 4분의 1번. 정액의 경우에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정액에 동그라미 놓고 얼마?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100분의 5가 5%죠. 아까 주택에서는 2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20분의 1도 5%. 그 법을 만드는 놈들이 지 맘대로입니다. 그냥 5% 하면 될 걸 어떤 놈은 20분의 1, 어떤 놈은 100분의 5. 똑같은 편이죠. 자, 그래서 상가도 정액은 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감액은 얼마든지 깎아줘도 요구하지 않겠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에서 중요할 거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의 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거 체크하시면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 중 다음 비율을 이번에는 곱판이라는 게 중요해요. 곱판에 동그라미 놓고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 1할 2푼, 니은에 보면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이렇게 나오죠. 아까 했던 거 비교합니다. 자, 주택은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계산 문제도 한번 해보셨다면 상가는 계산 문제까지 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는 법 조문으로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죠. 자, 주택은 연 10%, 기준금리 더하기 3.5였다면 상가는 얼마? 1할 2푼, 연 12%. 그 다음 기준금리 요거 곱하기가 잘 보라니까요. 4.5배 중 낮은 것으로 해라. 요거 기본 체크해놨습니다. 아까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였죠. 요거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됐습니다. 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차임의 정감의 청구권 그리고 월차임의 전항까지 비교를 하셨다면 드디어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줄만 하나 끄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은 주임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어우, 지워버렸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억나십니까?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깨지니까 등기를 하고 나가더라도 뭐는 인정해주겠다? 대항력은 유지해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죠? 주택과 상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8번 권리금의 보호조회도입니다. 자, 권리금의 보호도 가볍게 한 문제 정도만 나올 수 있으니까 깊게 안 가셔도 됩니다.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자, 권리금은 시설, 노하우, 상가의 위치, 영업상 이점, 비품 이런 것들이 권리금이다. 이거는 작년 하신 이야기고, 동그라미 2번 밑줄 긋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자, 이 말이죠. 여기 상가입니다. 호프집을 하고 있고 갑, 임대인, 건물 주인이죠. 얼, 임차인. 그런데 임차인이 호프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됐는 모양이죠. 한 3년쯤, 4년쯤 하다가 병이라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 이 병을 뭐라 부른다? 신규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누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되겠죠? 자,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권리금 계약인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때 갑이 호프집이 잘 되니까 내가 장사하고 싶어. 그 건물 주인이 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또 방해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신규 임차인이라고 데리고 오는 자가 어리버리한 놈이 오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놈이 오니까 건물 주인이 딱 보니까 야, 똑똑한 놈이 와서 영업을 잘해야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올 건데 제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웃기죠. 사람 딱 보면 저거 월세 장사 잘하겠다, 못하겠다, 월세 잘 나오겠다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좀 졸속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되죠. 건물 주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어리한 경우가 오면 방해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고,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하단에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1번 임대인이 건물 주인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6개월의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제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끝나기 6개월 전까지부터. 예죠? 6개월에 별표 딱 찍어놓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당연히 보시면 다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동그라미 3번 524페이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의 소멸 시효가 있다? 3년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해라. 3년의 밑줄 하나 끊고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의 보호 제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 한번 봐요. 박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참 법조문은 만들었지만 막막하죠.
딱 보니까 월세를 잘 낼 힘이 없네. 그러면 거절할 수는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죠? 기억년 디귿리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내려가면서 3번. 이런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밑줄 긋고 대규모 점포,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예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SSM 점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런 거 봤습니까? 또는 백화점 이런 것들을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임대차 목적물인 국유재산, 동그라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게 있을까요? 공유가 있을까요? 국공유? 많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역 내려가면 지하 상가 쫙 있죠. 그 건물 주인이 누구다?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또 대류본에 가보면 요즘은 없어졌겠지만 토큰 파는 박스 보셨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상가 공유 건물입니다. 국가 공유. 그래서 국유 공유 건물은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 왼쪽에 하나 중요한 게 도입됩니다. 원래 전통시장도 대규모 점포니까 보호가 안 되다가 이번에는 보호되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잡아야 됩니다. 524페이지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제일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통시장은 보호해준다.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오른쪽 526페이지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할 수 있다.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 과정은 전부 국토장관하고만 놀죠. 당연히 국토장관인데 제일 밑에 놓으면 법무부 장관이 하나 탁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 짚으셔야 돼요. 제일 하단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주 독특하다 이거 그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하나 별표 해놓습니다. 권리금 이런 것들은 전부 국토장관이 다 정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과정은 전부 국토장관이 결정합니다. 아닌 게 하나 딱 있다니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누가 정한다? 법무부 장관 정도만 짚으시면 됩니다. 차임의 연체와 해지 이거 보기보다 자주 나왔습니다. 줄 것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얼마? 3기의 차임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정도만 기억하시고 석 달치 월세가 밀리면 또는 석 달치가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지막 11번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목에 다시 줄 것이고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주택도 분쟁이 일어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랬죠. 상가에도 도입이 되었다.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다. 됐고 오른쪽에 오면 거기 5번 조정 절차 그냥 가볍게 볼까요? 5번 조정 절차.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받았다면 60일 내로 조정을 마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입자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면 얼마 동안요? 60일 안에 조정을 해준다. 부족하다면 30일을 연장해 주겠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제목 정도만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단원의 마무리 532페이지 경매 파트로 접어듭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경매 마무리하겠습니다.